이번 순서는 특별 세션입니다. 차세대 AI 의료기기의 도전, 합성 데이터와 온디바이스 AI의 규제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김광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얘기하는 사항들이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말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다 사실은 민어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좀 이따 이제 아마 토론할 때도 얘기할 텐데 차세대 AI 이제 그게 들어가면서 이게 합성 데이터도 있고 온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뭉쳐서 산업부에서 이제 나온 거고, 요거랑 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 이제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합성 데이터하고 온디바이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AI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서 정말 복잡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했어도 계속적으로 이 과제가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니고 5년 전에 벌써 이제 탑재형 의료 인공지능 과제에서 지금은 끝났어요. 5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5년 전에도 탑재형 의료기기 인공지능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도 잘 끝났습니다. 모든 게 허가 받았지만, 근데 아쉽게도 그때도 이제 AI라는 게 들어갔지만 결국 이제 AI를 넣지 않고 그냥 의료기기를 인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그러니까 AI 따로 의료기기 따로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대부분 다 그냥 이제 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끝났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또 이 과제가 나와서 저희가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작하면서 좀 전에도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내용들도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아마 좀 이따 또 토론하면서 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요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뭐 이걸 다시 편집하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갖고 오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예전에 했던 기업들을 다시 들어와서 이제 NTL 헬스케어, 뭐 DR텍, 제노레이, 이제 엑스레이 업체 하나, 카메라 업체 둘,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장비에 직접 탑재할 수도 있고, 또는 카메라에 직접 탑재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네트워크 통신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법, 요즘에 이제 바뀐 디지털 헬스케어 법도 무조건 뭔가 선이 하나 달리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밑에 한국기계연구원, 여기 이제 바뀌긴 했지만 범부처 통합헬스케어, 여기 한국산업기술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합성 이미지 데이터 구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제 병원들에서도 구로병원, 우리 길병원, 성모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이 들어와서 이제 각각 그 데이터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주고 있고, 데이터 반출도 이제 쉽지 않아졌죠. 데이터도 익명화하고 뭐 해서 반출해서 DRB 받는데도 한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비정형 데이터 구축하는 사업들은 또 서울대에서 따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으로 만들고 판독문 만들고 하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건 해소가 됐어요. 오히려 막 저거 어떻게 합성 이미지 하지? CT 데이터를 어떻게 합성으로 하지? 오히려 그런 거는 뭐 날마다 뭐 이렇게 개선할 정도로 굉장히 컴퓨팅 파워는 좋아졌고 알고리즘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사실 건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퀄컴에서 나오는 이제 칩이랑 뭐 휴대폰에서도 쓰이는 칩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논의거리고, AI 칩을 어떻게 하면 경량화할 수 있을까, 그것도 논의입니다. 그래서 기계연구원에서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계연구원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촬영기를 해서 실시간으로 놓으면 촬영할 수 있는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NTL 헬스케어가 허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칩에, 퀄컴 칩에 있는 그 휴대폰 칩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고, 이제 DR텍, 제노레이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 저걸 이제 인허가 받는 과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뭐 사실은 이제 수출하다 보면은 동남아나 이런 데 인공지능 탑재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할 것 같은데, 이제 허가를 문제는 이제 저런 회사들도 이제 기기 플러스 인허가 AI를 동시에 받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이제 예전 5년 전의 전략은 결국 따로따로 AI 따로 이제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해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K마인도 그 안쪽에 탑재형으로 칩이 들어가서 퀄컴에 들어가는 칩을 이제 이용해서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합성 데이터 기술들은 생각보다 지금 이제 그 데이터들을 우리 길병원에 있는 데이터로만 해서 봤을 때도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구가 한 3, 4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뒤에 결과들이 있지만 CT의 뭐 뇌졸중 데이터나 데이터를 우리가 3D로 합성 이미지 데이터 구축했을 때 그것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영상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2D 영상에 컬러 코디드하고 염색이 되고 막 이런 영상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요즘에 이제 비주얼 튜링 테스트라 그래서 의료진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기계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모델도 이게 경량화하는 모델이 필요한데, 오늘도 이제 뒤에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사실 의료 분야는 되게 안정화되고 이제 정확도가 이제 기인이 되는데, 이게 경량화가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한테 그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에 있는 어떤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고민거리고 이제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하던 영상들이고, 이제 합성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이제 저런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인용이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고민거리죠. 근데 요즘에는 그 합성 데이터가 영상 이제 보이는 것처럼 판독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요즘에 LLM 아까 전에 한참 얘기했지만 에이전트 AI, LLM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가 또 들어가니까 저것들이 퀄컴 칩이나 이런 그 휴대폰에서 썼던 칩으로도 가능하게 될지, 또 그거에 대한 오차는 또 안 생길지, 그런 것들이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또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죠. 품질 검증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대로 비주얼 튜링 테스트에서 전문의들이 직접 이렇게 그 검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련한 거는 기계연구원에서 저희 맡아서 도와주기로 되어 있고, 저걸 이제 최대한 경량화하면서 문제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각각 지금 회사별로도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계속 논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과제에 대한 상세의 내용은 저희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게 그 저희가 얼마 전에 해봤던 건데, 이제 MRI의 DWI나 이제 CT 데이터를 가지고 리컨하는 케이스입니다. MRI를 CT로. 그래서 이런 3D를 가지고 이제 뭐 H백 한 두어 장 가지고 뭐 한 3, 4일을 돌리면 요즘에 퀄리티가 이제 이런 정도의 질병이 있는 그 뇌졸중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허혈성 데이터를 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네. 출혈성 관련해서도 허혈성도 있고 출혈성도 저렇게 범위가 큰 종양들에 대해서 SWI 영상들인데, 출혈성 관련해서도 저 비슷하게 시뮬레이션해서 MRI를 CT로 변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10,000건의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했을 때 CT 데이터로 저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구현해낸 거는 거의 10만 개 데이터를 만들고 한 10% 정도 이제 컨펌을 하면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전문의들이 컨펌을 해서 그래서 이제 원시 데이터가 3차원으로도 합성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런 정도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뭐 학문적으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경과 교수님들이 판단해 봤을 때 데이터가 그 생성형으로도 이제 흉내는 낼 수 있을 정도다. 근데 이제 그 가공하고 이거를 그 컨펌하는 게 한 10%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예, 합성 데이터에서 비주얼 튜링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페이크 해서 전문의들이 이 영상들을 보고 맞추면 이제 실제라고 보는 것들은 컨펌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너무 이상해라고 하면 페이크로 해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들을 그 구축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봤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합성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근데 사실 기술적인 면도 있죠. 결국 저렇게 인공지능 LLM 판독문 만드는 것까지 요번에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이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제 아까쯤에 우리 요전 논의에서도 되게 문제가 있었는데 또한 인공지능을 쓰고 판독문을 쓰게 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서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법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IoT 보안 뭐 여러 가지의 그 규제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데이터의 법적인 취급, 온 디바이스 엣지 규제 포인트 요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DTX 또는 및 관련된 내용들 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쭉 넘기면서 얘기하고 또 토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데이터 그 구축 관련해서는 나온 지는 벌써 제가 한 202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모든 병원들이 약간 DRB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 폐쇄적인 형태로 되면서 그 합성 데이터라는 용어와 그 병원마다 이제 각자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명절이랑 인명 처리 관련 데이터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제 같이 덩달아 나오게 됐고 이런 그 보건의료 관련된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IRB, DRB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도 이제 한계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의료법 공공의료 데이터법으로 해서 합성 이미지 데이터 구축을 하면 오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실제로 지금 아마 NIA나 나이파에 이제 어떤 옛날에는 폐쇄망에 들어가서만 쓸 수 있는 것들도 지금은 들어가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은 앞에 이제 윤리적인 논리로 그걸 써서 하는 것들이 인허가나 이런 데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지만 최근에 활용되는 거 보니까 이제 적지 않은 형태로 많이 활용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인허가 하는데 뭐 2등급, 3등급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고 디지털 의료제품법 관련돼서 아까쯤에 이런 것들이 다 서버체를 각자 병원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품하고 관련돼서 뭐 제조, 수입, 품질 관리, 뭐 디지털 의료기기 요 관련돼 있는 복합 제품, 식품의약처안전청의 여러 가지 세부 부처 이런 것들이 지금 따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뒤에 또 얘기를 하시게 될 것 같고 합성 데이터 활용 리스크 통제 관련해서 여기 또 이제 추론 재식별 관련된 이슈, 합성 데이터도 이제 뭐 누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도 이제 합성 데이터 할 때는 다행히도 뭐 우리 옛날에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뭐 턱은 깎아야 되고 귀도 깎아야 되고 심지어는 간도 이제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면 식별이 된다 그래서 간도 반쯤 잘라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합성 데이터로 했을 때는 또 그런 거는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얼굴 관련된 거 아주 주요한 이슈만 빼놓고 대부분 합성 데이터 구축해서 아까쯤에 브레인이나 이런
데이터들, 뇌졸중, 허혈성 이런 데이터들도 그냥 같이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델 데이터 생성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은 그 오픈돼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 이것도 이제 뭐 다 오픈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것도 심사 설계 가이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내용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온디바이스 엣지 AI 관련돼 있는 규제도 지금 SAMD, DTX 관련돼서 되어 있고 저것도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돌아가는 이슈도 있고 통신 이슈도 있어서 이게 아까쯤에 사이버 보안 저 관련돼 있는 규정도 다 지켜야 되고 IoT 보안 요것도 관련돼 있는 것도 지켜야 되고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면 디지털법이 바뀌면서 저도 그 회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한번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처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등 내용 등 규제 필요하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더불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것도 아까쯤에 얘기했던 업체들도 예전에는 삼성도 지금 2가지 칩을 쓰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퀄컴사에서 나오는 칩들은 허가를 받은 예가 작년에 생기기도 했었고요. 연합학습 관련한 내용들도 이슈가 되고 저걸 허가를 해주실지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간단한 저도 지금 병원에서 오기 전에는 유전체 관련한 이슈로 얘기했는데 비뇨기 이제 우리 가천대 길병원도 한 1,500병상 정도 되는데도 유전체 데이터로 비뇨기암이 얼마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정부에서는 유전체에 대한 CDSS 같은 거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규제를 걸어놓고 있는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런 연합학습을 어차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허가도 3등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오전에도 계속 그거 얘기하다가 왔는데 사실 정답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관련되는 것도 온디바이스 관련한 것도 소형 기기에 적절한 GPU가 부재하고 있고 시각처에서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걸 이제 어떤 칩에서 허락을 해주고 어떤 칩에서 데이터가 그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런 규정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런 주기적으로 저런 업데이트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활용한 출원병원의 저 데이터 제공 이슈 이것도 이제 의학칼리몬에서도 계속적으로 데이터 활용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지케어텍이나 인피니티 헬스케어, EMR, 팩스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저희도 데이터들 노멀 데이터들을 얻으려면 UK 바이오뱅크 영국에 한 1억 주고 계약하고 이제 영국에서 한 사람 계정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고 UK 바이오뱅크를 써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들을 잘 확보를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멀티모달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만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중앙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데이터가 많아도 지금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법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련한 사례들이 지금은 경쟁력이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못하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 수출하기도 어렵고 실제로도 인공지능이 앞으로 안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메디카에 이번에 가신 분도 대충 이제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그거를 이제 그 장점으로 해서 사실을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심박 혈압 모니터링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거는 실제로도 우리 병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로 해서 코드가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게 5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일 먼저 의료기기에 들어와 있고 뷰노나 이런 데서 실제 매출액으로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ECG 분석이나 부정맥 조기 경고 이런 것들을 AI트릭스도 그렇고 대웅도 그렇고 동아이스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와서 실제로 병원에서 수입을 내고 있는 기기입니다. 지금 휴대용 초음파라든가 내시경 이런 것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그 실제 매출을 내고 있는 지금 비급여를 해서 그 매출을 내고 있는 분야하고도 인공지능 탑재해서 허락이 돼서 쓰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의공학과 교수님 중에서도 스마트 인슐린 펌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받아서 인공지능으로 인슐린 자동 조절이 개인 맞춤형 퍼스널라이즈드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형으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품 규제나 허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로깅, 개인정보 최소화, 문서 파일, 위험 관리 이런 건 다 실제로 저거 인허가 할 때 만들어지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성 데이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디지털 의료 제품과 관련된 내용, 온 디바이스에 관련된 내용,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사실 오늘 그 논의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특별 세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창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패널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기영 센터장님, 차헬스케어 이준영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현창 교수입니다. 특별 세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제가 규제 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 김광기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던져주셨어요. 마지막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뭐 저희가 다루거나 고민할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몇 개나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크게 저희 이 합성 데이터 부분과 온 디바이스 AI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끝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합성 데이터 얘기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합성 데이터는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고 합성 데이터 구축 사업들을 많이 해서 저도 사실은 오늘 그 발제를 듣기 전에는 합성 데이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뭐 부분적으로만 합성이 된 그래서 개인정보와 뭐 간접적으로 또는 뭐 개인정보나 의료정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어서 항상 그거는 자유롭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합성 데이터를 쓸 때는 이제 결국은 익명성을 매우 높이려면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와 달리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뭐 학습시킨다거나 그걸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좀 상반되는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저희 오늘 토의자로 지정된 2분께 합성 데이터 관련해서 합성 데이터 정말 합성 데이터도 아까 김광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자유롭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만든 이 합성 데이터도 평가를 해가지고 이 합성 데이터는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냥 정말 완전 퍼블릭에 공개된 합성 데이터입니다. 아니면 이 합성 데이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고 또 뭐 안전한 분석 환경 등을 갖추어서 써야 됩니다는 그런 규제를 또 만들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이제 이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한 AI의 유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데 우선 합성 데이터 정말 합성 데이터 마음대로 써도 되나? 합성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도 규제가 또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김정훈입니다. 원래 오늘 저희 센터장님께서 참여하시기로 하셨는데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왔고요. 요 김광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요 과제 이제 준비할 때 이제 같이 준비해서 아마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원래 저희 이제 원에서는 이제 기업을 지원을 많이 이제 기업 지원하는 류의 과업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쪽 지원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다 보니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초반 때만 해도 병원이랑 이렇게 제휴를 하고 그러면 사실 병원 밖으로 데이터 나오는 게 지금보다는 그래도 수월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박사과정 할 때 2010년대 그때 중반 때는 사실 그냥 하드로 복사해 주셨어요. 그냥 이제 뭐 이런 IRB나 이런 거 있기 전에는 하드로 그냥 해서 우편 보내주시면 그냥 그렇게 썼는데 뭔가 이제 그 IRB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규제가 늘어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회사 와가지고
지원을 하려다 보니 일단 병원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고 나오더라도 IRB에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쓸지가 정해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실제 쓰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아까 개인정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이렇게 가명화를 해주시고 그러시더라도 거기에 이제 펠로우 선생님들이나 이제 연구 간호사분들께서 처리를 하셔도 저희가 이제 다이컴이나 이런 거 까보면 또 실제로 이렇게 한두 개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이제 뭔가 구속당하지 않고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이제 합성 데이터를 되게 이제 이 과제를 좀 시작하게 되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오다 보니 나오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좀 수월해진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나오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이 데이터를 실제로 진짜 쓸 수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결국 임상이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이게 정말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히나 처음 이제 이런 의료 AI를 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록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떤 목적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진 합성 데이터면 그걸 갖고라도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테스트할 때는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상 유효성 파트는 그 뭐 다음 주제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기업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만큼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해봄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화 해보겠다라는 측면으로 넘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합성 데이터가 정말 쓸만하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 뭐 비주얼 튜링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뭔가 전문이나 이제 사람이 평가해주는 방법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퍼포먼스 매트릭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론 그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사용해 봄직하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 외에는 저도 추가로 뭐 생각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준영 교수님 혹시 추가 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합성 데이터라는 부분, 그 위로 AI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들 이제 데이터, 학습 데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 정부기관에 공공기관이 있으면서 사업을 기획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닥터 앤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 AI 쪽에 대한 그 전국 과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초창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이제 그 질환에 대한 AI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특정 질환에서 도메인에서는 데이터가 좀 학습할 데이터가 많은데 또 특정 질환에 대한 학습 데이터는 또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병원에 참여했는데 병원별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던 기업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많은 좀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성 데이터라는 부분은 뭐 위로 데이터, 학습 데이터나 테스트할 때 데이터가 부족한 질환이나 부족한 경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테스트 이외에 결국에는 그 기업이나 병원에서 AI를 개발하면 인허가라는 걸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 이후에 수가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의 인허가 관점을 봤을 때 과연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서 개발한 AI 위로 기기가 인허가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얼만큼 잘 반영을 한 합성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한 AI 위로 기기를 인허가를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원본 데이터를 얼만큼 잘 반영할 것이냐라는 기준치를 정확하게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다들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시각에서 관심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 부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책 당국에서 뭐 전략적으로 좀 추가적인 어떤 그 지침이나 가이드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해당 기업이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직접 AI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AI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구자들이 본인이 사실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병원 데이터는 쓰고 싶지만 뭐 IRB, DRB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받고 클라우드도 싫고 그냥 내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임상적인 유효성이 좀 높은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그냥 섞여서 막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 AI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고품질의 데이터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 막 달라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두 분 의견을 들어보면 단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 수요에 맞게 좀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난리지웍스에서도 이제 그 토론 포인트로 좀 제시를 해주신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승인을 위해서 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지만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합성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합성 데이터로 개발하고 트레이닝한 AI의 최종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 학습 데이터 자체가 쓸만한 데이터인지 아까는 이제 전반부에서 하는 학습 데이터 중에 이거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평가했다고 하면 이거는 실제 리얼월드 임상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지 그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김광규 교수님도 한번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두 분 토론자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방금 이제 옆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합성 이미지 데이터나 또는 연합학습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내주는 이런 과제로 해서 인허가에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이충근 선생님 혹시 이게 아직 안 되죠? 식약처에서 합성 데이터나 연합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인허가까지 안 된다는 조항은 없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합성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문제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데이터 셋이 모델할 때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용해서 뭐 왜곡이 준다든가 이런 확대를 하든가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성 데이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게 검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학습용으로만 왜냐하면 그 문제라는 게 끝날 수 없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생성을 할 때 합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인공지능을 쓰든 안 쓰든 그게 될 건데 문헌 고찰 같은 경우를 해보면 생성형 AI로 만든 생성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할 경우에는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합성 데이터만 가지고 써도 되느냐? 그러면 리얼월드 임상의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배분해서 쓸 거냐? 이런 부분은 좀 연구자들이 좀 그걸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도 합성 데이터를 해보면 뭐 한 1000건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것도 어차피 지금 셀렉티브 된 데이터고 이걸로 만들어진 데이터도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희귀성이나 질환에는 다양한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부 제외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노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노멀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활용했을 경우에 어떤 제한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됩니다. 예. 이준영 교수님 혹시? 예. 이충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뭐 곁들여서 일단은 저도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올 초에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합성 데이터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합성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는 용어들은 있습니다. 유사한 용어들은. 결국에는 식약처의 입장에서도 뭐 합성 데이터, 합성 콘텐츠, 뭐 용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원본 데이터, 원본 위료 데이터가 아닌 가공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할 때 그게 합성 데이터인지 원본 데이터 어떤 데이터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를 하면 시약처에서 인허가 할 때 그걸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이제 인허가 시 활용하는 거는 제도상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드는데 과연 이제 기존의 이제 사례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지만요. 근데 문제는 합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라면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만 쓸 거냐 아니면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데이터까지도 쓸 거냐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명시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검증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개발된 위로 기기가 실제 위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합성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학습 데이터 관점에서 일단 적용을 하고 검증 부분에서는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아마 시약처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합성 데이터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 국내 최초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위로뿐만 아니라 전 산업 도메인의 합성 데이터의 생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서도 합성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합성 데이터를 인허가 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의 부분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거는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인허가에 활용했을 때의 세부적인 방법론은 결론적으로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뭐 시각처 차원에서 추가 뭐 가이드라인과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정훈 의원님. 네, 저도 그 옆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데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처 주무관님이랑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일단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어떤 공식적인 보통 이제 시각처 이렇게 계신 분들이랑 얘기하면 공식적인 어떤 그 법령이 아니면 잘 이제 답변을 뭉뚱그려서 주시는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데 임상 유효성 평가, 임상 보고서에서 아까 이제 검증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어떤 임상 관점에서의 평가할 때 그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인정하진 않는다라는 제가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딱 그 의료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엔 성능을 측정하는 정도의 용도에서는 그러니까 임상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성능을 측정하는 용도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좀 판단이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관점에서 임상 평가용으로는 아직은 X고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썼으면 좋겠지만 딱히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합성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임상이냐라고 했을 때 저 답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딱 그 관점까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김광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합성 데이터 만드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극복됐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포인트에서도 이제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아까 예를 들면 김광기 교수님이 만들어 주신 브레인 CT MRI 합성 데이터가 매우 좋은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뇌졸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쓸 수는 있다라고 설사 우리가 평가를 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예후를 판단하는데 또는 뭐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쓸 때도 쓸 수 있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포괄적인 목적으로 실제 리얼월드에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합성 데이터라고 평가하는 건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새로 만든 또는 새로운 목적은 또는 기존보다 더 좋은 AR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를 입증하는 건 합성 데이터로는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과 동일한 성능,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성능을 보여주는 거라면 마치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를 할 때 동등성 평가를 하는 것처럼 기존에 그냥 그 스트로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AI가 이미 있는데 그거와 동일한 성능,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는 AI를 입증한다고 하면은 합성 데이터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완전 새로운 거 또는 향상시키는 거는 아직은 합성 데이터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마냥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조금 더
그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 온디바이스 AI로 조금 넘어갔으면 합니다. 온디바이스 AI에서도 크게 결국은 아까 이제 그 김광기 교수님께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부분부터 한번 잠깐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온디바이스 AI에서 그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평가를 받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민됐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기 교수님 먼저 한번 의견을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딱 쓸만한 그 엣지 디바이스 또는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없고 사실 지금 퀄컴에서 만드는 스냅드래곤 또는 삼성에서 만든 엑시노스 이제 두 개가 지금 쓸만한 거고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제슨 나노 쓰긴 하지만 뭐 덩치가 아직까지는 주먹만 하고 그래서 아직은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막 그런 과제들은 막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실제로 AI를 탑재해서 쓰기 위한 아직까지 이제 정말 휴대폰 크기만한 사이즈에서 쓸만한 인공지능 칩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탑재형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려운데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이거를 그러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LLM 판독문 만들려면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접근하기 위한 큰 서버를 연결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순간 사이버 보안이나 IoT 보안이 같이 추가가 돼서 엄청난 혹덩어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그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기기에 넣기 위한 온디바이스 AI도 있지만 뭐 의료 정보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이즈가 좀 커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CT나 MRI 같은 데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은 온디바이스 AI라 그래서 작은데도 우겨넣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걸 고민한 게 아니고 자 외부 서버에 연결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온디바이스도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많아서 두 개는 실제로 탑재하는 스냅드래곤을 이용하는 걸 두 개를 생각했고 두 개는 이제 CT나 엑스레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치과나 이제 그 흉부 영상 다루는 이제 업체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 업체들도 적어도 제슨 나노 이상의 제슨 나노보다 사실은 CT나 MRI를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거를 이용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사이버 보안, IoT 보안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체로도 성능에 대한 어려움은 있죠. 실시간성에 대한. 예. 이준영 교수님 관련해서 추가 말씀 주시겠나요? 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하는 부분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개인적 생각은 그러니까 서버를 네트워크 연결을 되는 서버형이냐 아니면 서버 연결이 없는 온디바이스냐라는 거는 하나의 기술 구현 방식이라 생각을 하고요. 기술 구현 방식을 일일이 다 규제의 카테고리에 넘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인허가라는 큰 화두에 대한 엔드 목적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허가의 인허가를 허가받기 위한 사용 목적과 관련된 방법론에 대한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걸 하기 위한 기술적 스펙은 저는 뭐 고려를 하는 게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뭐 소형 규모의 온디바이스 AI든 아니면 뭐 좀 덩치가 큰 규모가 있는 온디바이스 AI든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의 성능 부분이 좀 더 고도화돼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걸 통해서 식약처나 국제당국이 지정하고 있는 그 지침 가이드에 맞춰갖고 충족을 만족하느냐 안 하는지를 저희가 좀 검토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김정훈 의원님 추가 말씀 있으신가요? 이렇게 두 분 답변 들으면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시험원 규제 기간에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저는 딱 이제 아마 김강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우겨 넣거나 온디바이스 AI 뭐 조그만 거 아니면 뭐 서버 뭐 네트워크 뭐 차단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의료기기를 보면 주요 구성품 한두 줄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굳이 또 뭐 이렇게 시험 성적서 관점에서는 전기랑 전자파에 관련된 성적서 정도가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성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엔 기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성능 같은 경우는 아마 제조사 자사에서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성능이 임상 유효성에서 이제 임상 평가를 통해서만 뭐 이렇게 잘 설계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뭐 온디바이스든 온디바이스의 형태가 어떤 것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규제 관점에서 좀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말고 혹시나 뭐 이제 시학처 이제 심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일단 제 관점은 좀 이렇습니다. 그 온디바이스 A가 뭐 이렇게 작고 소형화를 위한 온디바이스건 아니면 네트워크로부터 끊기 위한 온디바이스건 어쨌거나 대용량 서버에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런 특수한 목적에 맞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어느 정도 용인해 줄 것인가 뭐 그런 이슈도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말씀들 주신 걸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별도의 규제 트랙을 그 승인 트랙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주 이렇게 포타블로 소형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그만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뭐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저개발 국가 같은데 가가지고 네트워크 도움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뭔가 판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성능이 떨어져도 대신 엄청나게 많은 베네핏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별도의 트랙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저기 잘 규제 쪽은 잘 몰라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뭐 제가 딱 그걸 들었을 때는 뭐 위험 이득 분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득이 더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다른 규제 그 인허가 트랙이 있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인허가가 달라진다 그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같은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다른 것들이 뭐 간혹 생길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뭐 전기 사용 의료기기라던가 뭐 디지털 의료 제품 관점에서는 딱히 목적이 이렇게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이해해준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계신 분들 중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이제 그 시약처의 허가를 받아본 사례가 있는데 이 과제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환자한테 유해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모의 칼시피케이션 디텍션이나 메스 검출했을 때 이제 환자한테 크게 유해만 없으면 해줬는데 작년에 임상시험 결과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큐러시가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에서 기준으로 의사들이 90% 검출을 하면 적어도 AI 기능이 그 검출을 한 80%는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서 뭐 무슨 사가 에큐러시가 예를 들면 한 70%가 나왔어요. 그래서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준이 사실 떨어지면 그 시약처에서는 그걸 한 번 더 고려하라고 반려를 시키는 게 근데 또 그러니까 규준이 같이 올라간 거죠. 이제 소형화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탑재형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런 교양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예방학을 전공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AI를 포함해서 첨단 디지털 기술이 많이 도입될수록 이 건강 부분에서 이제 디스패리티 불평등이 좀 강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비교적 성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흔히 말하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기기들을 개발해서 좀 못 사는 나라도 또는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게 크게 고려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슈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게 온디바이스 건 아니건 이건 꼭 온디바이스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전 세션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AI가
뭐 할루시네이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처음 승인받고 나서 똑같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으면 사실은 스스로 학습하면서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개선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애초에 승인을 할 때 그냥 현 상태 기준만 가지고 승인을 하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 몇 년 지나면 이 뭐 재검 평가를 해서 그때보다 같은 성능을 내는지만 보여주는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성능을 개선하고 그런 계획까지를 넣어서 그 심의를 할 건지.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변경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경 관리 계획이 필요한지, 또 그게 온 디바이스 AI에서도 필요한지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준영 쌤. 예. 이 변경 관리 계획이라는 게 AI 위로 기기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식약처나 많은 기업분들이 다 동일하게 인지를 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 내에 이제 변경 관리 계획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변경 관리 계획서를 인허가시에 제출을 해서 인허가가 완료가 되면 이후에 그 범위 내에서의 변경 부분은 변경 허가나 인증 대상에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변경, 뭐 예를 들어서 사용 목적이 변경된다거나, 뭐 성능이 변경된다거나, 그리고 알고리즘이 변경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은 별도의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좀 중대하지 않은 변경권에 대해서는 변경 관리 계획을 통해서 진행되는 걸로 제도가 지금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 분들이 실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인증 후에 뭐 실시적으로 업데이트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이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혹시. PCCP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하다 보면 항상 느꼈던 게, 이제 뭐 뉴립스나 뭐 이렇게 CVPR이나 이렇게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애큐러시나 정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 목적이나 작용 원리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기술 문서에 작성하게 돼 있고, 작용 원리에 이제 내가 사용한 AI 네트워크 모델을 명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새로운 뉴 네트워크 모델이라든가 이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작용 원리를 건들게 되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대한 변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그 파트를 거기에 딱 그 인공지능만 건드는 파트를 좀 PCCP로 해서 자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인데, 현행 법령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결론은 일단 법령을 벗어날 수는 없다가 일단 제가 드렸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김광기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재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걸 의무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그게 필요할까요? 의무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의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저도 현업에 있지만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고, 하루에도 저기 인공지능 모델 한 5천 개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모델도 지금은 거의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런 데서도 하려면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거는 사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도나 보완들이 이제 식약처에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급진적인 차원에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온디바이스 AI로 소형화 간편한 모델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 학습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쓰겠다, 그렇게 신청하면 반려해야 되나요? 그건 스스로 도태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 두어 달만 지나도 그냥 제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주 특화된 좁은 영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그냥 if된 else 구문으로 뭔가 디시전을 해야 된다. 뭐 그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 이 사람이 혈액형이 B고 나이가 50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딥러닝 기반 뭔가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변화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그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저희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으면 심전도 예전에도 기계 판독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AI 성능을 해서 기계 판독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아주 응급인 몇 가지 것들만 걸러내면 되잖아요.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거를 디텍하는 건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포화됐다. 그래서 AI 여기 심어놓고 재학습할 필요 없다고 딱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지금 현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저희도 지금 닥터앤서 3.0, 2.0 계속 심혈관 질환 그것들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거든요. 뭐 AI트릭스, 뷰노 뭐 이런 기업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이 제일 전선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인공지능 모델을 거의 뭐 매달 논문을 내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법적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재학습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경쟁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자기네들끼리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교수님께서 그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신 아이템이 엄청 많긴 한데요.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고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것도 종합 토론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각자 짧게 뭐 마무리 멘트 또는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김광 교수님부터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게 산업화 관련되는 데서도 필요하고 이게 환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사실 필요하고 해서 적절한 논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준영 교수님. 예, 저도 이제 그 식약처 분들하고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같이 관련돼서 회의도 참여하고 뭐 논의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AI 시대 식약처 담당 공무원님들이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의료기기 영역에도 속속 들어가다 보니까 인허가라는 규제 트랙을 계속 이제 변경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이고 되게 이제 머리가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뭐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고민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가 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논의했던 뭐 온 디바이스 AI나 합성 데이터 부분도 앞으로 끊임없이 또 추가적으로 발전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더 식약처나 규제 당국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훈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의료기 시험이나 이쪽 저희 본부가 하는 일이 또 그런 거고 또 식약처에 이제 뭐 수탁이나 이런 걸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안 보이면서도 보이게 가이드라인에 잘 담아서 뭔가 심사하시는 분들과 이거 제조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제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PCCP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같은 뭔가 새로운 기술과 규제에 대해서도 좀 더 양측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좀 제 역할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규제기관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규제기관이 조금만 바꿔주시면 사실 현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 토론처럼 같이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토론이 또 있으니까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치고 참여해 주신 김광기 교수님, 김정훈 의원님, 이준영 교수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 세션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